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모셨습니다. 시세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황금박쥐하고 외계인에서 어디로 이제 가실 겁니까? 네, 문재인 케어. 줄여서 제인 케어 또는 이니 케어. 네. 자, 왜 웃으세요? 마케어는 마케어 같은 건가요? 아, 예, 오바마 케어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요,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한 3,800여 가지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보험,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네. 주로 뭐 고가가 그렇겠죠. 들어가는 것들이 많죠. MRI, 뭐 CT 네, 촬영 맞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걸 단계별로 이렇게 보험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방금 뭐 대충 3,800여 개 중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들 단계별로 한다는 그런 네. 말씀하셨으니까 주요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MRI 촬영, 예, 그러니까 뭐 간, 심장, 부인과 초음파, 뭐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촬영 이런 예. 부분은 우선 당장 좀 적용을 하고 2020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걸 단계적으로 좀 확대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학병원의 특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4인실까지 허용하던가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간병인 고용도 이거 역시 보험 적용.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 게 또 눈에 띄는데요.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소득의 20 내지 30%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네. 또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한제 또 인하. 그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인데 2020년까지 19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시죠, 그죠? 이걸 밤새도록 고민하시진 않았을 건데 다른 분이 누가 주셨겠죠? 아니, 당연히 뭐 이제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설계를 다 해가지고 의료 부문 전문가들의 설계에서 나온 방금 주신 내용을 놓고 보면 네. 앞으로 의과대학 가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회 전반에 걸친 내용을 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계속 한번 들어보죠. 뭐 어떤 말씀. 제가 측면 승부사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대신에.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같은 거 이런 거 뭐 대표적이지만 예. 뭐 지금 오늘 그 밝힌 대책의 목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거, 그다음에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자들이 뭐 고액 의료비로 가계 파탄을 맞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뭐 서민 케어라고 네. 이제 그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서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 이거를 2015년 한 13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예. 2020년에는 4조 8천여억 원으로 64% 정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비급여 되는 그 의료 분야에 이제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계에 비해서 네. 그걸 이만큼 줄여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좀 설계 방향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역시 저소득층이 좀 많이 혜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로 해서 저소득층과 노인층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준 적이 그렇죠.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의료비 지출이 왜냐하면 소비 지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소득 부분에 네. 지출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문 대통령이 그 부분도 오늘 언급을 했어요. 재원 관련한 거. 예.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 예. 네.
그런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가운데 절반가량을 활용을 하고 예. 그러니까 10조 정도 활용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래도 한 20조 정도 모자라잖아요. 예.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에서 감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거를 5년으로 나누면 20조 연간 한 4조 원 정도는 뭐 더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건강보험 쪽에. 흑자가 났다고 해서 계속 흑자가 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고 대학 가는 학생도 20년 안에 2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설계한 구조대로 간다면 사실은 이제 적자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설계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 현 세대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뭐 지금 설명은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겠다. 네. 예. 그래서 연평균 인상률이 과거 10년간 평균 선, 네. 그러니까 3% 선을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걸로 충분하겠느냐? 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올려서 안 될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거고요. 예. 결국 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 이후 정부로.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3% 인상으로 뭐 예산 투입하고 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에 일단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정말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서민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더 생활에 신경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돈이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또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자,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좀 해야 하는 그 부분 이제 차기 정부가 고민하면 되겠죠 뭐. 예. 차기 정부도 잘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연구기관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반도 긴장지수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괌 폭격, 서울 불바다, 미국도 이에 대응해서 예방전쟁, 화염과 분노. 북한이 상당히 기분이 좋겠어요. 미국이 이 정도로 그냥 대우를 해주니까. 어쨌든 우리 긴장은 상당히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저희 프로에 이렇게 응해 주시네요. 예. 그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괌 포위 사격하겠다. 이 전면전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괌을 목표로 설정했습니까? 예, 최근에 죽음의 배조라고 불리죠.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들이 계속 예. 한국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북한식 응답으로 괌에서 출격하는 그 기지를 타격하겠다. 네. 이렇게 응답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언어가 상당히 정교합니다. 지금 괌에는 2013년에 한번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로 괌 폭격 위협을 가한 후에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사대 2기를 예. 배치해 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잘 아는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냥 과거와 같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괌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 일제 사격으로 여러 발의 신형 미사일을 다량으로 포위하듯이 쏠 테니까 예. 이것도 사드 체계로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걸음 더 진화된 지략을 내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사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감정적인 말 같지만은 또 현재 상황을 면밀히 본 계산된
군사 교리들 네. 이런 것들을 또 선보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응을 강요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괌은 어떤 곳입니까? 미국령 괌은 아시아 태평양의 미국의 허브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있어요. 예. 70만 명의 미국인이 거주하면서 전략 폭격기는 물론이고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중간 발진할 수도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중심 기지다. 네. 장차 호주와 중동의 남쪽 전선으로부터 북방으로 북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어떤 전력 투사를 할 수 있는 발진 기지로서 예. 매우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하와이가 마지막 태평양 축선이라고 하면 괌, 사이판이 2축선이고 일본과 한국이 제1전선 이렇게 되겠군요, 대충. 예, 대략 보면은 힘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요. 예. 동쪽으로는 하와이가 있고, 예. 서쪽으로는 이제 인도. 북쪽으로는 이제 한국, 일본. 예. 남쪽으로는 호주가 있는 걸 연결하면은 이제 미국의 힘의 다이아몬드가 완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중심권에 괌 기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도 네 군데 다이아몬드의 꼭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전선을 통합해 들어가는 미국의 최근 교리는 허브 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네. 그런 면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핵심적인 전략 자산은 괌으로부터 발진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북한이 포위 사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인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역시 2013년의 경험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북한이 미국과의 하이브리드 전쟁, 즉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지략과 지략이 충돌하는 어떤 주로 말과 시위성, 무력 시위로 이어지는 사실상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가상전쟁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북한이 어떤 전략적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 수위 방식이 나오고 그것을 또 돌파하는 북한식의 역대응 전략이 나오는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계속 진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특이한 점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말싸움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북한의 어떤 전략적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히 많이 나간 듯한 감정적 발언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거는 좀 뭔가 이 주먹질은 아니지만은 정말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말싸움 이런 어떤 장면을 또 떠올리게 하죠. 미국의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게 한 50%가 55%가 넘은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북한이 벌써 소형 핵탄두 개발했다. ICBM 개발 수준까지 거의 가고 있다. 이게 레드라인 넘어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레드라인 자체는 이제 그어놓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미가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그어놓았을 때 넘어섰을 때 응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지금 내년쯤이면 실전 배치될 ICBM으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한반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국 자신이 급해져서 나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로 이게 성격이 바뀌어서 파병 여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전쟁을 언급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이면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 물론 상당이라는 표현도 좀 상당인데요. 사실은 좀 예전보다는 다르게 이 내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다분히 위협적인 언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대화를 해야 된다는 미국 내 다른 목소리들까지 고려한다면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네네. 그런데 예방 공격을 거침없이 말했다. 물론 이 예방 공격이란 단어는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했던 데서 나오는 말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면 저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저쪽은 한반도 북단.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제 나온 얘기는 이제 화형과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전쟁 불사 발언 등등 했을 때 실제 전쟁의 어떤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네. 북한한테 말로써 길을 꺾이고 위신이 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가 네. 과격한 말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개인 간에도 처음에는 주먹질하기 전에 말싸움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말싸움도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은 분명히 위기와 공포의 불안의 분위기는 고조된다고 봐야 되겠죠. 태평양 동네의 골목대장 형은 대학교 다 졸업하고 주먹도 큰 형이고 이쪽에 골목대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흉내를 내는 친구는 정말 이제 뭐 솜털이 벗어진 그런 아이 같은 초등학생 같은 사람인데 이게 싸움이 될까요? 상대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그 어린아이가 예. 무서운 독침을 하나 최근에 갖고 있다는 소문이 들릴 때 네. 이 대학생 형도 뭔가 모르게 이건 깨림직하고 자신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예, 밤길이 약간 걱정되겠군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의 패권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들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런 점에서 그 미국이 또 밀리지 않겠다는 어떤 그 결기 같은 거, 네. 이런 부분들이 막말로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이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흐름 같아 보여. 이게 나중에 의사결정도 그르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네. 됩니다. 보통 우리 김정대 의원도 뭐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그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 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북한이 한미 을지 훈련, 포커스 훈련을 앞두고 가디언 훈련이죠.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지금 미국을 한번 강하게 압박하려고 하는 이게 리토릭 수사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그저께죠.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그 전화 통화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 한국이 북한에 이성가족 상봉 군사회담 제안했다던데. 네네. 북한이 어떻게 나오더냐? 예. 이 말 뜻이 뭘까요? 미국은 지금 북한하고 마크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이 제안하면 그 어떻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아무 답변을 못 받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네. 마크 대화라는 것이 최근에 원비어 송환할 때까지는 이루어지다가 지금 끊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마크 대화가 신경이 쓰이는데 그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예. 이런 상황을 보면은 미국은 현재 대화보다는 네. 북한이 못 견디는 수준까지 압박을 한번 끌어올려 봐보자.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자.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왕이 부장이 아세안 포럼에서 하는 이야기, 지역 포럼에서 하는 이야기 보면 이것도 강경한데요. 사실은 중재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예,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 좀 적게 보도한 내용은 뭐냐면은 네. 중국과 러시아의 발언입니다. 예. 지금 북한에 석유 수출하는 이런 거는 그냥 계속하면서 대화는 유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압박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이 왕부장 발언에 이어서 그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이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하는 건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는 발언이 나왔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최근에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공조에 의한 제재는 중국, 러시아도 대폭 찬성하지만 네. 그러나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대화와 알겠습니다. 또 협력을 이야기해버린 것이죠. 예. 김정대 의원께서도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